다음 발제 바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준 녹색정의당 공동정책본부장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석준이라고 하고요. 녹색정의당은 원래 하나의 정당이 아닌 건 아시죠? 예, 녹색당과 정의당이 선거연합정당 형태로 만든 한국 사회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그런 정당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녹색정의당을 대표해서 이제 이 자리에 앉게 됐고요. 그 앞에 장혜경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토시 하나 안 바꾸고 다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저 개인이 아니라 저희 녹색정의당이 공식 당론으로서 다 거의 같은 내용이라서 최대한 좀 반복이 안 되도록 좀 거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좀 논평식으로 이야기를 좀 덧붙인다고 할까요? 그런 좀 말씀들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제가 글을 새로 쓸 수가 없어서 한 2주쯤 전에 프레시안이라는 그 온라인 저널에 제가 칼럼 쓴 거를 이제 발표문을 이제 대신을 했는데요. 그 글을 이제 기왕에 실었으니까 여기에서 좀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를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양당 독점 정치 타파가 방금 이제 노동당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녹색당, 정의당 다 공동의 이제 과제입니다. 근데 이 양당 독점 정치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시민들은 전혀 그 당들을 지지하지 않는데 그 당들이 이제 야료를 부려갖고 독점을 하고 있는 거냐?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죠. 그걸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상당수 한국의 이제 시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 지지를 합치면은 항상 3분의 2 정도가 됐습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가장 단순한 막스주의적 도식으로는 좀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급이랑 딱딱 일치를 시켜서 대응을 시켜서 보면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이론 자원이 필요하다면은, 저는 뭐 역시 이제 막스주의자지만 그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야기한 이론이 상당히 한국 사회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한 것 중에 이제 블록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블록은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동맹이라는 뜻인데, 그 동맹이 계급과 계층을 교차해서 이제 동맹이 이루어지는데, 그 동맹이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세계관입니다. 네. 특정한 역사적 경험을 또 특정하게 해석해서 그거를 공유하는 집단. 그래서 그거를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근데 그걸 갖고 실은 지배 계급이 이제 종속되어 있는 계급을 단순히 힘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동의를 통해서 지배를 하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배하는, 헤게몬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와 문화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양당 독점 정치는 이런 시각에서 좀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글에는 상당히 조야하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죠. 국민의힘은 흔히 이제 산업화 세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 세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이제 활용해서 두 개의 블록을 생각해 봤습니다. 항상 이제 선거에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 지지로 나타나는 이제 산업화 블록인데, 이 안에는 사실은 재벌이나 고위 관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정당을 지지하는 상당수 민중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블록이 어떻게 통일되게 작동하느냐? 사실은 한국 자본주의의 산업화 과정의 경험, 특히 박정희 이래의 그 개발주의적 국가기구, 지금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는, 그리고 관료주의 고위 관료들을 통해서 주로 표현되고 있는 이 국가기구의 연속성, 그리고 이 국가기구는 상당 기간 독재 국가로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 잔재가 굉장히 강하게 묻어 있죠. 이 기구의 이런 그 세력의 틀을 갖고, 프레임을 갖고 항상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이후의 미래의 대안도 그 틀에서만 상상하는, 이게 이제 산업화 블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게 어쨌든 한국 사회에 그래도 계속 잔재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저렇게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쪽에 이제 민주화 블록인데, 민주화라는 말은 좋은 거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운동에 동참을 했었고요. 근데 문제는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꼭지점으로 해서 존재하는 민주화 블록이 주류 시민사회를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 내에 상당히 다수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류죠. 네. 그러니까 비주류를 배제하면서 존재하는 그 주류의 핵심은 사실은 상위 중산층, 흔히 강남 중산층이라고 시사적으로 표현되는 상위 중산층의 삶을 표준적 삶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경제적 조합적 이해관계에 따라 한국의 민주주의를 운용하는 이 한계가 현재 민주화 블록의 한계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대표하는 정치 세력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진보정당 운동 혹은 한국의 사회운동이 반성해야 될 점이 뭐냐? 그 핵심에 저는 민주대연합론이 있다고 보고요. 민주대연합론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21세기에도 계속해서 한국의 진보정당 사회운동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저를 포함해서 저희 이제 당을 포함해서 이 다다라 있는 이 궁지가 결국은 그 누적된 결과라고 보고요. 저도 당연히 장혜경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위성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도 지민 비조를 얘기합니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 투표는 조국혁신당. 이거는 변형된 형태의 또 다른 위성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선거에도 사실은 열린민주당이라는 형태로 이런 정당이 상당한 또 득표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제대로 비판하기 위해서도 실은 이거는 이제 진보정당 안에서도 뭐 노동당이나 혹은 지금 녹색정의당에 참여하고 있는 녹색당보다는 진보정당 내에서 상당히 주류 역할을 해왔던 정의당 같은 경우가 이제 반성해야 될 대목인데 그런 비례위성정당이라든지 지민비조의 밑밥을 실은 2010년대에 민주대연합에 경도된 정당 노선을 통해 상당히 깔아준 역할을 했다. 지금 녹색정의당에서 특히 이제 정의당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과거랑 결별하는, 과거랑 이제 단절하는 그런 이제 아픔 속에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글에서는 탈회로의 정치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사실 실체가 뭐예요?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3분의 1을 뺀 한국 사회의 3분의 1. 아마 그게 이제 노회찬 전 의원이 6411 버스라고 형상화하려고 했던 그런 한국 사회의 존재들일 텐데 그 존재들이 여전히 투명 인간으로 존재를 하는 것이고 어렵더라도 진보정당 운동의 과제는 이 한국 사회를 계속해서 20세기 중반과 20세기 말의 프레임 안에 가둬놓는, 그래서 장혜경 위원장님 말씀하신 복합이익을 이 시대에 맞게 해석하고 거기에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틀을 깨려면은 여전히 투명 인간들로 있는 이 한국 사회의 존재들과 손을 잡고 그들의 실체를 부여하는 역할에 진보정당이 제 역할을 이제 다해야 된다. 이런 좀 원론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지금 당면한 선거 정세랑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친지들이랑 만나면 요즘 무슨 당 이야기 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이야기 하시겠죠. 네. 그게 여론조사에 사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조국혁신당 정당 투표 비례투표 의향이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장혜경 위원장님이 그 조국혁신당 비판한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조국혁신당 바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심에 대해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석해서 수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핵심은 결국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죠. 네, 하루라도 더 같이 살고 싶지 않다라는 이제 열망이 어쨌든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 수사가 좀 많이 남았어요. 하지만 조국 대표는 이미 수사 받을 거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저 사람은 그냥 몸 던져갖고 싸울 수 있겠구나. 그런 이제 인상에 이제 바탕을 두고 3년은 너무 길다.
조기 종식시키겠다 이런 말들이 상당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 밑에 깔려 있는 그 시민들의 바람을 진보 정당도 그대로 이제 받아 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심판이 이번 22대 국회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건 분명하고요. 사실은 저기 이제 노동당 공약에도 나오지만 탄핵이라는 수단이 너무나 보수적이고 실은 민중이 결정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결정 주체가 되는 대단히 체제 내적이고 제한된 그런 절차라는 거 우리가 다 이미 경험을 했죠. 촛불 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은 조국 혁신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원하게 심판이 이루어지기는 쉽진 않습니다. 심지어는 야당 의석이 200석 가까이 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몇 년 동안 지금 윤석열 정권 임기가 3년이 남았는데 그거를 단축시키려고 우리가 노력하겠지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 바람에서 표출하는 것처럼 정말 이번 달 안에 끝내고 싶다 뭐 이런 정도의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은 벌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지리한 대치 과정이 지난 국회 윤석열 동거 2년 동안 펼쳐진 것처럼 앞으로도 거의 비슷한 기간 동안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탄핵 사유가 나오면은 탄핵을 해야 되고요. 그게 안 될 것 같으면은 대통령 국민소환제 같은 것을 도입하는 개헌을 해서라도 윤석열 정권이 저 기조로 계속 가는 거를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우리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하고 나서 윤석열 정권을 정말 끌어냈을 때, 심판하고 났을 때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2027년이나 2028년에 어느 때 지난 4, 5년을 완전히 허비했어요. 지난 4, 5년이 어떤 시간이죠? 장혜경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 바뀌든 아니든 인류가 처음 겪는 복합 위기가 전개됐던 상황입니다. 기후 위기도 5년 동안 계속 전개가 됐고 그동안 다른 나라들은 재생에너지 기술도 발전시키고 설비도 계속 확충하고 핵발전소는 없애고 하지만 한국 사회는 어떻죠? 엄청나게 뒤처져 있는 해야 될 과제는 엄청나게 산적해 있지만 도대체 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2027년이나 8년 윤석열이 없어서 한편으로는 시원하지만 더 고단한 우리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때가 올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인정합니다. 네. 조국 같은 사람이 역할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심판 진용에는 반드시 기후를 앞세우고 노동을 앞세우고 여성을 앞세우고 지역을 앞세우고 이런 세력이 포진해 있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세력이 조금이라도 소수라도 22대 국회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그리고 전체 시민사회 내에서 영향력을 펼치지 못한다면 저는 2016년, 17년 촛불의 오류를 더 커다란 혹은 더 나쁘게 얘기하면 희화화된 형태로 우리가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녹색정의당이나 노동당에 대한 이번 선거에서 지지를 좀 호소를 드리는 거고요. 당명 선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5분 정도는 그러면은 선거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한국 사회가 그나마 좀 최악의 경우들을 면하면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어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냉정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위성정당의 참여를 거부한 진보 정당들의 현실 정치에서의 지분은 뭐 몇 석이 될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현실 정치 지분, 총 지분은 21대 국회보다 작아질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작아지게 될 겁니다. 네. 상당히 뭐 저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혹은 저가 속한 세력만의 고통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고통을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어차피 진보정당 운동이라는 게 우리 잘 살자고 하는 게 몇몇 이제 하는 사람들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22대 총선이라는 게 어떤 분들은 지난 대선의 연장전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틀렸습니다. 지난 대선의 연장전이 아니고요. 3년 후에 있을 대선의 때일은 전초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이 전면에 나선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정당은 녹색정의당만 빼고, 안타깝게도 녹색정의당만 빼고 차기 대선에서 뛸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조국, 이준석, 뭐 이낙연 씨는 거기에 속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방금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복합 위기가 더 심해졌는데 한국 사회는 준비도 안 된 그 험한 상황에 우리가 선택할 선택지가 한동훈, 이재명, 이준석, 조국밖에 없다면은 그래서 이 현재 정해져 있는 상수격의 선택지와 우리가 바라는 미래 사이의 이 간극을 채우는 활동이 결국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진보 정치 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총선 끝나고 나면은 총선 끝나고 일상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윤석열은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선 끝나면 대선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선 전초전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예전에 87년에 정말 그때는 원점이었죠. 시작 중에 시작. 정말 가진 것, 지금보다도 훨씬 가진 것도 없고 그랬었던 때에 민중 후보 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맨 땅에서 대선을 준비하면서 차근차근 정말 진보 정치의 원칙이 뭐고 한국 사회의 체제 전환, 뭐 변혁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이런 걸 함께 고민해 나가면서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